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36회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를 맡은 장세호 변호사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와 함께 이제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문제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 관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보는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기초로 해서 쌍방 간에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소멸하거나 아니면 권리 의무 내용의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다? 법률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법률이에요. 관계는 관계인데 법률 관계입니다. 그럼 법률 관계가 뭐냐? 권리, 의무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권리, 의무 관계인데 그 권리, 의무는 발생도 있을 것이고 변경에는 내용이나 주체가 변경하는 거고요. 소멸,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 소멸하는 겁니다.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그리고 이 권리는 가장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 권리의 구체적인 표현은 대표적인 게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채권과 물권. 보통의 이론적 강의를 하게 되면 앞부분에 대해서 가장 추상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내용들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실감하실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럼 이 권리 의무 관계, 이 법률 관계의 그 특징이 뭐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요? 법적 구속력. 그 얘기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 구속력이고 구체적으로 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이제 앞으로 매매 계약을 대표적인 예시로 할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누가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장 목적 뭐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을 받는 거고 매수인은요.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뭐죠?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매수인의 명의의 소유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 구속력이에요. 이런 표현 하나. 그러면 이 권리 의무의 발생이 변경되고 소멸하는데 어떠한 논거를 기준으로 왜 이러한 권리 의무가 발생되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까?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다, 강제가 되는지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예요. 의사표시로 요소되는 법률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예컨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고 소멸되고 이 계약을 이행하지, 즉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그 표현은 100%의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떠면 의사표시입니다. 이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에 기초한 것입니다.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고 소멸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의사표시는 사람이, 인간이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표시입니다. 예컨대 계약을 기본하게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게 그게 의사표시입니다. 매수인은요, 저 부동산을 얼마에 사겠다는 그 의사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되고 이 약속, 계약은 항상 약속이라고 써주십시오. 약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해를 위해서 약속이라는 표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그런 이 의사표시가 들어간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 있고. 하지만 이 계약의 의사표시는 대립되는 당사자가 존재해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각자 의사표시가 있어요. 최소한 의사표시가 2개 필요한 거죠. 계약에는 의사표시가 2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로도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의무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독행위입니다. 이 단독행위에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의사표시 하나로서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이 뭐죠? 의사표시죠. 그 의사표시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되고 그 의사표시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게 법률관계인 겁니다. 앞으로는 이 법률관계는 매매에 따른 법률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죠? 계약 해제, 계약 해지, 계약 취소입니다. 기억을 암기를 해주십시오. 매매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 해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해제는 계약이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제 시점이 있어요.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게 하는 거고요. 해지는 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 장래해서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계속적 계약이라고 임대차 계약과 같은 경우에 표현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특징이 뭐죠? 매달 차임을 지급하잖아요. 그게 계속적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요. 일회성이잖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지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해제나 해지의 경우는 합의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방의 의사,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단독으로 그런 의사표시,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증과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유증은 말 그대로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거고요. 재단법인 설립 경우는 내가 사회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내 자산을 출연시켜서 법인을 맡는 겁니다. 수험은 요게 잘 나와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뭐냐? 이걸 묻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법률관계는 의사표시에 기초로 해서 발생한다. 그 의사표시의 대표적인 뭐다? 법률행위인데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거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가 이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어떤 걸 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사적 자치. 나의 권리와 의무는 나의 의사에 따라 발생한다는 사적 자치.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한 거다. 계약의 내용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겁니다. 나의 자유를 인정해줘. 그러니까 자유가 맥시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맥시멈이었어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전제는 이 계약관계, 법률관계를 결정하는 사람이 판단 능력이 제대로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법률이 일정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수용과 관련해서는. 계약은 누가 한다고 했죠? 의사표시.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 즉, 좀 더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무수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누가 결정을 한다? 의사표시죠. 그 판은 뭐냐면 매도인의 의사와 매수인의 의사표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에 보면 매매편과 임대차 계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조문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매매와 같은 대표적인 게 담보책임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비용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수많은 다양한 권리 의무 내용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는 해지권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계약과 내용과 어떤 걸 보면 매도인이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담보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담보 책임은 뭐냐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담보 책임의 내용에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법에는 있어요. 569조부터 쭉 있어요. 581조까지.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비록 계약서에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는 정한 바가 없지만 이 담보 책임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요. 비록 계약서가 없지만. 왜냐하면 법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발생의 근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주로 의사표시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컨대 담보 책임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또 다른 게 뭐냐면 계약 해제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에는 계약 채권편에 계약 해제권에 대해서 썹니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권을 받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나에게 해제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에 따라서 발생한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결국은 이 매매편에 나오는 이런 규정들은 뭐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충성, 보충 규정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법과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좋다.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법률 전문 지식이 있어요. 특히 매도인은 염려하는 게 뭐냐면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뭘 써놨냐면 계약서에다가 담보 책임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이 정한 담보 책임에 기한 권리를 주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관상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의 규정이 충돌이 되죠. 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매수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계약서에 뭘 썼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신문에서 많이 씁니다. 그럼 충돌하잖아요. 계약의 내용과 법의 규정이 충돌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일에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때 민법의 경우에 이렇게 충돌한 경우에 어떠한 표현들이 있냐면 자 이제는 의사표시로 인화 이해를 위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이 돼요. 법률, 민법의 규정과 충돌이 돼요. 상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 규정을 보세요. 규정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를 씁니다. 그런 경우 누가 힘이 세다? 규정이 더 센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아무리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무효다. 그 의미가 뭐냐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뭘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겁니다. 규정에 효력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 가서 이런 표현들을 보실 겁니다. 만약에 규정을 봤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권리가 있다. 민법상 규정에. 그러면 어떻다? 이럴 때는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법률의 규정과 달리 정했지만 이 약정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문법에 예컨대 예를 들었던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법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러한 권리, 담보 책임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담보 책임에 따른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계약에다가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계약서에 따라서 이러한 포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비록 법에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약정이 우수할 때 임의 규정이다. 임의라는 표현 써요. 임의란 얘기는 말 자체 내포한 게 있어요. 당사자가 달리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건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 써요. 아니면 효력 규정. 강행은 뭐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달리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이해를 해서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에요.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경우죠? 공사계약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한 사람이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자기가 공사한 부동산 예컨대 주택들을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돈 받을 때까지.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으로 유치권을 포기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자, 민법 주주행위는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의사표시에서, 즉 계약에 의해서 공사 도급 계약, 그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된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 계약서를 쓰면서 뭘 썼다? 유치권 포기한다. 충돌되죠. 근데 유치권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즉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과 당사자 의사표시로 법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유치권자가 법이 정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률과 의사표시의 관계입니다. 지금 민법을 중심으로 봤어요. 또 다른 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이번에 민법이 아닌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명의신탁이에요. 이제 나중에 특별법 할 때 중요하게 하죠. 명의신탁은 이런 거예요. 갑소유와 제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그럼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내 재산 좀 보관해줘.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재산을 보관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을 잠시 너한테 넘겨놓게. 다만 여전히 그 부동산 누가 쓴다?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 강제 집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숨기고 싶은 거예요. 대신 너와의 나에서 이 부동산 소유권은 기록 등기부상에는 여러분들의 명의있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누구 거다? 제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이게 명의신탁 약정인데 법에서는 약정을 뭐로 썼냐면 명의신탁 약정. 항상 약정은 계약이에요. 이것도 의사표시예요. 무효다해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백날 당사자는 신탁자와 수탁자예요. 항상 계약에는 호칭이 있어요. 대리된 당사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뭐다? 매도인, 매수인. 명의신탁 약정에서는 명의신탁자, 수탁자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약정들, 야, 내 거 좀 보관을 해줘. 근데 사용은 계속 합니다. 부탁을 한 사람이. 그게 명의신탁 약정인데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없다. 왜냐면 무효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정에 따른 서로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발생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정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거 해줘?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과 의사표시 관계들이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법에 민법과 부동산 신명법에 이러한 약정은 무효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효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법을 보면 이런 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예컨대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금지 행위가 있어요. 금지 행위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금지 행위가 뭐가 포함되냐면 약정이야. 이러한 약정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고 또 뭐가 있죠? 행정처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이런 약정들의 효력은 언급이 없어요. 효력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도 무조건 효력이 인정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시험 출제에 포함이 되는데 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중개수수료를 최상한선을 맥시멀 정했습니다. 그걸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위반한 만큼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잘 나오는 게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은 그 직접 거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중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약정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약정도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이 있다. 처음에 들었던 수수료를 초과한 부분, 그것도 약정이에요. 이 중개행위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돈을 주겠다, 대가를 주겠다. 그것도 약정이잖아요. 그럼 약정 효력이 되다?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은 만큼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비록 이런 효력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효력이 인정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의사표시와 이 권리 의무, 법률 관계와 관련되는 게 뭐죠? 의사표시와 법률이에요. 주로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의사표시 항상 중심이에요.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법률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될 수 있고
법률에서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한 경우에 효력이 어떻게 됐다. 그 부분을 보는데 이 뒷부분 공인중개사법 법령을 가지고 예시했던 부분은 딱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그 파트에서만 한번 생각하시고 기타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은 법률 금지요. 특히 민법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충돌됐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약정과 민법의 규정에 충돌됐을 때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